플레이라는 장비이고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블록을 교체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제 콘센트 전원 구입이 가나요.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뭐 이동을 하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콘센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챙겨주시는 게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블록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기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전면불을 이렇게 이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전면불을 오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앞서 오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기기의 구조대로 이제 한번 확인하게 되면 위쪽에 할로겐 램프가 부착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이제 히티드 커버가 장착되어 있고 이제 그 히티드 커버 블럭이 장착되어 있고 그 위쪽에 이제 히티드 커버가 장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384 웰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기기 교체 방법은 간단하게 꺼내주시면은 이제 블록 자체가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96 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시는 이제 히티드 커버와 블록에 따라서 각각 교체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이제 그냥 들어서 이제 블록 자체를 교체해 주시면 위에 거 그냥 빼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 프레스 다운이라고 해서 넣을 때는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소리가 날 때까지 기기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기의 이제 구조도 한 번씩 확인을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장비의 경우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어서 PC와의 굳이 연결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스탠드얼론 기능이 있습니다. 버튼이 있어도 전원을 켜실 때는 이제 왼쪽 뒤쪽에서 기기를 켜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분석은 컴퓨터로 하시니까 이제 기기에서 이제 실험을 돌리지 않고 컴퓨터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 스탠드얼론의 기능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PC로 돌리시더라도 두 개의 이제 PC와 기기 간의 연결이 끊기더라 해도 장비 자체는 구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실험이 끝난 후에 장비에서 직접 데이터를 빼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시 전원 스위치 키니까 딸깍 하는 소리 들으셨나요? 지금 전원을 딱 킨과 동시에 이제 락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을 잡아당겨도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블럭을 교체하시려고 하실 때는 항상 장비의 전원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전면부를 열고 이제 블럭을 교체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블럭을 이렇게 밀어 넣었는데 정확하게 밀어 넣었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그냥 이렇게 넣긴 넣었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게 정확한 포지션이 맞지 않으면 장비가 부팅한 다음에 이렇게 에러를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장착이 안 됐어요 라고 해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그럼 놀라지 마시고 그냥 다시 전원 차단하고 문 열어서 끝까지 밀어 넣으시고 다시 부팅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스탠바이가 되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드얼론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PC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제 기기 자체적으로 실험을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뷰 템플레이트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미리 템플레이트 상태로 이제 저장을 시켜놨고요. 이제 원하시라면 이제 마이 숏컷이라고 해서 내가 많이 사용하는 실험에 대해서 등록하여서 바로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델타 CT 값으로 이제 사이버그린을 사용해서 실험하신다. 선택하셔서 이제 실험 스타트를 해서 실험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기기 자체에서 꺼내실 때는 여기 보시면 이제 콜렉트 리절트라는 부분이 있어서 USB 포트가 이제 이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USB를 꽂고 이제 데이터 컬렉션을 하시면 USB로 이제 데이터를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이제 오전에 설명드렸던 이 컴퓨터 스튜디오 리얼타임 P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비 사용하시려면 플레이트를 꽂으셔야 되잖아요. 장비에 그 넣으시는 방법이 얘는 자동으로 암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중간부 A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플레이트를 A1 위치 확인을 하시고 플레이트를 넣어서 다시 눌러주게 되면 자동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다시 한번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실험을 이제 셋업을 하실 때는 익스퍼리먼트 셋업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내가 기존에 저장했던 템플레이트나 아니면은 이제 기기 자체에 설정이 되어 있는 템플레이트를 사용하실 때는 이 템플레이트 버튼을 누르셔서 이제 기존 프로토콜을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트 셋업을 누르시게 되면 이쪽에 이제 실험 이름을 설정할 수 있는 란이 있고요. 각각의 지금 현재 컴퓨터 스튜디오 세븐 플렉스라고 지금 선택했을 때 기왕 세븐으로 선택하셔서 그대로 지금 이제 현재 384웰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이제 원하는 실험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프로토콜을 선택해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 샘플들과 이제 타깃들을 각각 이제 플레이트상에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실험이 정말 바쁘시다라고 하시면 그냥 무시하시고 실험 먼저 러닝을 돌리실 수도 있습니다. 기기 자체에 지금 기본적으로 모든 웰에 대해서 모든 형광 필터로 이제 데이터를 찍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는 리커버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너무 바쁘시다 하면은 이 스텝은 무시하시고 그냥 바로 실험을 진행하셔도 결과를 나중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여기 U 버튼을 이용해서 이제 타겟 개수를 늘려주시면 되고요. 샘플의 경우에도 내 샘플 개수에 따라서 U 버튼을 선택하셔서 이제 샘플 개수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이제 이름들도 내가 원하는 이름들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아까 이제 화면과 다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384개의 웰을 사용하기 때문에 플레이트 설정도 오전에는 이제 96웰에 대해서 이제 플레이트를 확인했을 건데 이번 경우는 이제 384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드래그를 해서 내가 원하는 타입의 설정을 편하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제 프로토콜을 확인하실 때는 이제 앞서 이렇게 확인했듯이 데이터 컬렉션 버튼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어넬링하고 익스텐션 단계 이렇게 이제 콜렉팅 데이터 버튼 컬렉션 부분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리얼타임 PC를 진행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이제 실험 전에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제대로 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각각은 이제 수정하는 것은 그냥 클릭하셔서 내가 원하는 온도와 시간으로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스텝을 추가할 때는 Add 스텝을 눌러서 이제 추가하시면 되고 내가 아니고 이 스테이지 전체를 이제 추가하겠다라고 하면은 Add 스테이지를 눌러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제 런 탭을 가면은 아까 이제 제 컴퓨터에서는 이 스타트 런이라는 버튼이 이제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직접 기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타트 런 버튼이
이제 활성화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험을 돌리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실험 결과를 이 어널리시스 탭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단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점 있나요? 타겟 이름을 저장을 할 수가 있나요? 타겟 이름도 다 가깝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름 자체로. 그래서 내가 사용했던 이제 프라이머 세트에 따라서 이제 타겟 네임도 지정을 해서 이제 같이 플레이트에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getDH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매번 타이핑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이걸 저장한 거를 불러오고 싶으신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른 리얼타임 PCR 장비들은 다 거의 사용을 해보시는 저장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세이브 라이브러리를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원하는 타겟에 대해서 이제 이름도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제 옆에 임포트 이제 라이브러리 하면 해당 라이브러리도 들어가서 설정 가능하십니다. 이거 돌릴 때 이 기기만 처음에 켜가지고 돌려놓고요. 네. 이제 이게 돌아가는 도중에 이제 PC를 켜서 프로그램을 열면 다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어요? 안 돼요? 그 스탠드얼론 기능의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장비가 메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연결해놓고 컴퓨터로 구동을 하시면 당연히 장비가 메인이기 때문에 장비에도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건 맞는데 장비 자체로 스탠드얼론 기능으로 러닝을 진행을 하시면 그 연결된 컴퓨터로 자동으로 데이터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비가 중심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 만약에 내가 바빠서 컴퓨터를 미처 키지를 못했다 그냥 스탠드얼론으로 이용을 했다라고 하시면 조금 답답하지만 런이 다 끝난 다음에 USB로 데이터를 뽑아오신 다음에 소프트웨어에서 열어주시면 그럼 먼저 이것만 시작을 하면 쟤는 쓸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자동으로 컴퓨터로 데이터가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실험을 대부분 다 익스프레션 실험을 진행을 하시나요? 사이버 그림이라는 걸로? 혹시 뭐 뮤턴트나 헤테로를 보셔야 돼가지고 뭐 그런 실험 예를 들어 마우스의 와일드 타입 마우스야 뭐 뮤턴트 타입 마우스야 이런 걸 구분해야 되거나 그런 실험들은 많이 진행을 안 하시나요? 지노타입 거의 진행하시나요? 할 수도 있는데 네. 내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셋업하실 때 그 보통의 리얼타임 PCR은 아까도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량 분석을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상대 정량 또는 이제 절대 정량 실험을 많이 진행하시지만 그 SMP 지노타이핑이라든지 그걸 조금 더 응용해서 내가 어떤 마우스, 헤테로 마우스를 솔팅을 해야 되는데 와일드와 헤테로 간에 뭐 시퀀스가 몇 베이스 차이가 난다더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쉽게 리얼타임 PCR로도 디자인을 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내가 증폭 곡선이 나의 관심은 아니고 얘가 와일드 타입이야, 얘가 헤테로야, 얘가 뭐 뮤턴트야 이게 관심이기 때문에 실험 설정이 조금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험을 설정하실 때 저희 아까 이론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정량 실험을 하는데 절대 정량이 있고 상대 정량이 있다. 상대 정량에는 실험을 두 가지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더라. 스탠다드 커브를 그릴 수가 있고 아니고 그냥 CT 값만으로 상대 정량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게 여기 실험의 종류에 보면 첫 번째 스탠다드 커브가 있고 두 번째 렐러티브 스탠다드 커브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탠다드 커브 그려서 상대 정량하겠다라는 실험이고요. 세 번째 컴퍼러티브 CT가 이제 델타 CT 값만 가지고 내가 상대 정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요 밑에 보시면 지노타이핑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선생님 만약에 SMP 지노타이핑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좀 응용한 이제 뭐 뮤턴트를 확인해야 되는 실험을 하실 때는 지노타이핑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런 메소드를 보시게 되면 약간 프로토콜도 좀 변경이 되어 있죠. 나의 관심은 증폭 곡선도 관심이지만 말고
팸이라는 형광이 떴어, 빅이라는 형광이 떴어. PCR 사이클이 다 끝나고 나서 이쪽이 증폭을 해서 팸이 증폭했어, 빅이 증폭했어를 보기 때문에 데이터 콜렉션, 데이터를 저장하는 위치도 좀 변경이 됩니다. 처음에 형광이 전혀 없던 데를 한번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고요. PCR 사이클 하면서 한번 저장을 하고 PCR이 다 끝난 다음에 뭐가 증폭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마지막에 데이터 콜렉션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도 내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의 결과도 달리 분석을 해줍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는 이거죠. 아, 이 샘플은 호모야. 이 샘플은 뭐 뮤턴트야. 이 샘플은 헤테로야. 이렇게 콜을 해주게 됩니다. 당연히 나는 리얼타임으로 결과를 봤기 때문에 증폭에 대한 증폭 그래프도 당연히 볼 수가 있지만 나의 최종적인 관심이었던 지오타입 콜 분석을 자동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지만 선생님께서 내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보고 싶은지에 따라서 처음에 실험 타입을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내가 관심이 있는 그 결과를 자동으로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비아7은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그냥 상대 정량뿐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지노타이핑으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는 나의 마우스가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길이 차이가 많이 딜리션이 되어 있는 마우스라 굳이 책면 이렇게 형광으로 레이블링을 하지 않고 그냥 멜팅, 아까 사이버 그린의 멜팅처럼 같은 프라이머를 이용했을 때 와일드 타입은 이만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지만 뮤턴트는 요만한 프로덕트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일반 PCR로 젤 밴드 사이즈로 결과를 확인했다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리얼타임을 이용해서 얘의 멜팅이라서, 그러니까 긴 와일드 타입의 멜팅은 뭐 예를 들어 90도에서 멜팅이 일어나고 뮤턴트의 멜팅은 한 80도에서 일어나더라. 그래서 쉽게 그냥 와일드 타입과 뮤턴트의 멜팅만으로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이버 그린으로 놓고 PCR을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고 이제 내가 PCR은 그냥 일반 PCR로 다 증폭을 시켰는데 멜팅 패턴만 한번 보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네 번째 탭에 있는 멜트 커브를 클릭을 하고 멜팅만 쭉 그려보시면 사이즈 차이가 나는 멜팅 커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론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씩 말씀드렸던 게, 장비를 사용하실 때 이런 저희 소프트웨어에서 이런 분석 툴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이론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를 실제적으로는 장비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그 디스크리미네이션 클래스에서 네. 그 PCA로 그려지는 건가요? 그 알렐릭 디스크리미네이션 플러스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냐는 말씀이신 거세요, 선생님? 근데 저렇게 이 이미지 자체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분류를 하게 될 때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은 증폭을 진행을 하게 되면 제가 처음에 형광이 없던 데이터를 하나 저장을 했고 호스트에 있는 형광을 한번 증폭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처음과 끝에 형광 차이가 나게 되죠. 그게 이 샘플 같은 경우는 이 Y축이 팸, 이 X축이 빅이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그 프로브를 넣고 증폭을 해봤더니 팸은 이렇게 증폭을 했는데 빅은 이렇게 증폭을 하더라. 그러면 팸은 0에서부터 10만큼이 증폭이 됐더라 라고 해서 이 좌표에서 여기서 점이 찍히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런 식으로 점이 찍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샘플의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팸에 대한 거는 이렇게 증폭을 했지만 빅은 거의 증폭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를 점을 찍게 되니까 이 위치에 점을 찍히게 되는 그런 패턴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많이 이용이 되고, 또 비아7에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방금 저는 지노타이핑 실험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일반 PCR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일반 PCR로 증폭 다 끝나고 나서 형광이 얘가 증폭했어? 제가 증폭했어? 이것만 리딩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굳이 저는 리얼타임 PCR로 증폭을 시켰잖아요. 그 중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데이터들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지노타이핑 실험을 많이 진행을 해보셨으면 겪었을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와일드와 뮤턴트, 헤테로가 지금 굉장히 확연하게 구분이 됐지만 증폭을 하고 났는데 한 베이스 차이이기 때문에 이 한 베이스 차이로 프로브가 완전히 붙거나 안 붙거나 이렇게 해서 되면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의 붙긴 한데 일부가 안 붙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콜이 다 서로 뭉쳐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리얼타임 PCR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트레이싱 추세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첫 번째 사이클부터 어떻게 진행하고 가다가 마지막에 여기에 위치해 있더라 라고 하는 그 경로선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 모든 집단들이 다 서로 뭉쳐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집단은 이렇게 해서 오다가 뭉쳐 이쪽까지 왔고 얘는 이렇게 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얘는 그룹으로 나뉘는 그룹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툴들도 분석이 가능한 장비거든요. 그래서 지노타이핑 실험을 하실 때에도 이 비아7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정량에 대한 예제 파일도 하나씩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아7은 아까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필터가 총 6개의 필터가 장착이 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멀티플렉스로도 실험을 많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 웰에서 2가지 이상의 타겟을 동시에 증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고 뭐 스탠다드 커브나 아니면 이제 스탠다드 커브 예제나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엔도지니어스 컨트롤하고 대부분 다 상대 정량하기 때문에 엔도지니어스 컨트롤과 나의 타겟을 같이 놓고 진행을 하시는데 보통 사이버그린으로 많이 실험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엔도지니어스 컨트롤을 1번 엘에다 넣고 타겟을 2번 엘에다 넣고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나는 멀티플렉스로 진행하기 위해 이제 뭐 프로브 방식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엔도지니어스 컨트롤은 뭐 빅이라는 형광 레이블링하고 내 타겟에 대해서 팸이라고 레이블링을 하게 되면 한 샘플에서 엔도지니어스 컨트롤과 내 타겟을 동시에 디텍션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예제 방금 말씀하신 한 튜브 내에서 멀티플렉스로 하실 수 있다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은 한 튜브 내에서 그 엔도지니어스 컨트롤도 보고 타겟도 보기 때문에 그만큼 실험을 하실 때 플레이트 수가 적어지신다는 거예요. 아까 사이버그린 했을 때는 각각의 엔도지니어스 컨트롤을 따로 걸고 타겟 따로 걸어서야 됐잖아요. 2배로 시약도 들어가고 플레이트 2배로 들어갔어요. 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 멀티플렉스로 한 튜브 내에서 하시게 되면 그만큼 시약도 절약이 되고 소모품도 절약이 되실 수 있는 거였어요. 사이버그린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멀티플렉싱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고 대신에 팩맨 프로브를 이용하는 방법은 멀티플렉스에서 다른 마스터믹스라든지 이런 걸 소모품 줄 수는 있지만 그 프로브가 조금 비쌀 수 있다는 점 대신에 센시티비티는 사이버그린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이 아까 장단점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선생님들 실험에 따라서 잘 고려를 하시면은 최적의 그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정량 분석을 하시다 보면 이제 컴패러티브 CT 이제 앞서 이제 오전에도 한 번 보여드렸었는데 이 이제 정량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진 익스프레션 유전자 발현이 어떻게 폴드 디퍼런스의 차이가 나는지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진 익스프레션 이제 컴퍼레이티브 시트 메소드를 이제 돌리시고 진 익스프레션 탭을 선택하시게 되면 여기다가 이 브레인이라는 샘플을 기준으로 이 유전자들의 발현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문의사항이 있으실 수 있는데, 여기 마우스 실험 많이 진행하시지 않으신가요? 셀라인이나 대부분. 보통은 이제 마우스 실험을 많이 진행하시게 되면 저는 테크니컬 리플리케이트,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샘플을 여러 번 반복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엔 상관이 없지만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가 힘들잖아요. 10마리의 마우스가 그냥 노말 집단이고 10마리의 마우스가 뭐 캔서 집단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집단과 집단 사이에 비교를 해야 되는데 개체가 다 다르다 보니까 편차가 상당히 많이 커져가지고 에러바가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저희 소프트웨어에서는 그렇게 바이올로지컬 리플리케이트를 만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험을 셋업을 하실 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상 마우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캔서 마우스를 집어넣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이게 샘플 이름을 동일하게 지정을 하면 이거는 그냥 테크니컬리 리플리케이트야 라고 해서 자동으로 인식하고 분석을 할 때 이 세 개는 동일한 샘플인데 n수만 반복을 한 거야 라고 해서 자동으로 평균값을 구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개체가 달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이올로지컬 리플리케이트 그룹을 만드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타겟과 샘플 외에 바이올로지컬 리플리케이트 그룹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첫 번째는 바이올로지컬 동일하게 만드시면 돼요. 첫 번째는 얘가 노말이고요. 두 번째 바이올로지컬 리플리케이트는 캔서입니다 라고 해서 그룹을 만드시게 되고, 여기에 어사인 하실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번 노말 집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뮤턴트 집단입니다. 캔서 집단입니다 라고 지정을 어사인을 하시고 분석을 하시게 되면 바이올로지컬 그룹에 대한 부분도 자동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동으로 이제 첫 번째 바이올로지컬 그룹 대비 두 번째 바이올로지컬 그룹의 익스프레션 패턴이었었습니다 라는 것도 그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런 부분들 활용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많이 분석하시는 게 오늘 실험한 데이터, 내일 실험한 데이터, 그리고 어저께 실험한 데이터, 이게 이제 같은 실험인데 데이별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파일이 여러 개로 만들어졌다. 이거를 좀 같은 선상에서 내가 익스프레션 패턴을 분석하고 싶다 하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그 플레이트 간의 데이터들이 같은 타겟이고 같은 샘플이라고 하면 서로 겹쳐서 익스프레션 패턴을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의 메인 창에 오시면 마지막 분석을 할 때 그냥 오픈 메뉴가 위에 메뉴가 오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데이터 하나를 불러와서 내가 분석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 분석이고요. 두 번째가 New Gene Expression Study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이 분석 툴은 기본이 이제 플레이트, 실험 파일을 여러 개를 합쳐서 내가 분석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Add Experiment 메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어제 데이터 선택해서 올리시고 오늘 데이터 선택해서 올리시고 두 개를 멀지해서 분석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구동 소프트웨어에서도 그런 기능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데스크탑 소프트웨어만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 기반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접속하실 때에는 그냥 각자 저희 서머피셔 홈페이지 계정만 가지고 계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 메인 창에 컨택 유얼 랩인가 그래가지고 클라우드 창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선생님 그 로 데이터만 익스포트를 하시게 되면 임포트를 하시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 개개인이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그 계정을 만드시게 되면 10기가의 그 저장 공간이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시면 되고, 이 클라우드는 기본이 이렇게
하나의 그런 스터디를 만드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멀지해서 분석하는 게 클라우드의 그냥 컨셉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아예 그 두 번째 플레이트 간의 데이터를 분석하겠다라는 메뉴로 찾아 들어오시지 않아도 선생님 데이터를 어제 데이터, 오늘 데이터, 내일 데이터를 그냥 임포트만 시키시면 자동으로 같이 분석을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계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이게 공용 장비다 보니까 내 데이터를 좀 보관한다, 내 데이터를 좀 이렇게 보관하는 의미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는 한 번씩 들어오셔서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익스프레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되고, 혹시 또 그 리얼타임 실험하시면서 궁금하셨던 거 있으실까요? 소프트웨어 설정하시는 거나 아니면 분석에서 이런 분석도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있으실까요? 네, 그리고 앞에서 이제 PT에서 그 트러블 슈팅 할 때 이제 그 많이 겪는 그런 트러블 슈팅 중에 이상한 패턴의 그래프가 그려졌던 경우 있으시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 ABI의 시약은 기본적으로 다 록스라는 그 다이가 이미 마스터 믹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들 자동으로 이제 록스 패시브 레퍼런스 다이를 사용했구나로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제 뭐 록스가 안 들어있는 타사 시약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에서 그 록스를 좀 빼고 분석을 해라 라고 지정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 메뉴가 여기 처음에 장비를 구동하기 전에 장비 셋업 하실 때 보시면 이 패시브 레퍼런스 다이 록스를 사용했습니까? 이거 선택을 하는 창이 나옵니다. 그럼 분석이 다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다시 셋으로 설정하시고 바뀐 설정으로 다시 한번 분석해 줄래? 라고 해서 어널라이즈 버튼만 다시 눌러주시면 록스가 빠져있는 값으로 다시 재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록스의 유무는 선택이신 거세요. 그래서 록스를 ABI 장비는 록스가 꼭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분석 자체에서 내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록스를 이용하게 되면 파이프팅 편차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내 휴먼 에러를 좀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록스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그리드 사용해서 하신 다음에 멜팅 컵을 그려갖고 보시는, 그래서 멜팅 컵을 보면서 내 실험이 어떻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트러블 슈팅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안내를 좀 드려요. 많은 선생님들이 사이버그리드 사용하신다면 그 부분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네, 뭐가 있어요? 네, 우선 사이버그린으로 실험을 하시게 되면 내가 처음에 사이버그린으로, 팩맨이 아닌 사이버그린으로 실험을 한다라고 해서 처음 셋업 창에 사이버그린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왼쪽에 분석 탭에는 이제 그 멜팅 커브 플랫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멜팅 커브 플랫을 보시게 되면 아까 그 기본적인 멜팅 패턴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 말고 이거를 미분한 아까 피크 형태의 패턴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멜에 지금은 뭐 81도 정도에서 이제 멜팅이, 정상적인 멜팅이 보이는구나. 근데 보다 보니 이런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다른 픽이 보이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게 지금 내 온타겟보다 더 이제 더 높은 뭔가 다른 넌 스페시픽한 픽이 보이는구나. 그러면 뭐 어닐링 온도를 좀 변경을 해서 다시 실험을 해보시거나, 그래서 깨끗한 조건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고, 아까처럼 그 온타겟보다 너무 낮은 온도에서 그 다른 픽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상적인 그런 PCR에 의해서 만들어진 증폭
앰플리콘이라고 보기에는 좀 짧은 온도인데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프라이머 다이머를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머 다이머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음 실험에서는 프라이머의 농도를 좀 줄여서 다시 실험을 해보시면 좋죠. 프라이머 다이머를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항상 실험에는 저희가 MTC 샘플을 같이 넣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머는 들어갔지만 DNA가 들어가지 않고 물만 들어간 샘플에서 똑같은 온도, 그 멜팅 온도에서 높은 픽이 보이더라 라고 하는 거는 확실하게 이 픽은 프라이머 다이머겠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프라이머가 온전하게 내 타겟을 제대로 바인딩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PCR의 이피션시가 좋지 않다든지 아니면 이제 프라이머 양을 좀 너무 농도가 높으니 양을 좀 확 줄여서 다이머가 최대한 뜨지 않게끔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해서 좀 그 농도를 조절을 해서 실험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아까 그 패시브 레퍼런스에서요. 네. 녹스 옵션을 주게 되면은 넌에 비해서 발현량이 고정돼서 나오나요? 그냥 푸시로만 하고. 네, 녹스 값으로 나누어져서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앰플리피케이션 플롯을 보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록스를 빼고서 분석을 했죠. 록스를 빼고 분석을 하니까 Y축에 현관값 수치가 지금 뭐 몇백만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수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록스랑 고정하지 않은 그냥 로 현관계의 그냥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뭐 150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현광이 보이네 라고 했는데 그거를 록스로 한번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면 이렇게 Y축의 값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한 150만 됐던 시그널을 10만 정도 되는 록스 값으로 하나하나 나눠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0.1, 뭐 1 뭐 이렇게 점수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록스 값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웰에다가 잘못해서 파이프 피팅을 2번을 했다라고 하면 록스의 현광을 보면 다 뭐 한 10만 정도에서 록스 시그널이 보이는데 특정 웰에서는 20만 정도에서 2배만큼의 록스 시그널이 보이겠죠. 그러면 반응액이 2배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내 타겟 시그널도 2배만큼 더 높아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2배만큼 높아진 내 타겟 시그널을 2배만큼 높아진 록스 시그널로 나누어 주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내가 보는 그래프에서는 이게 같은 그래프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록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 록스를 빼고 보셨을 때는 볼륨이 2배 들어가면 당연히 타겟도 2배일 거니까 한 2배만큼 증가된 그런 증폭 곡선의 패턴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이제 록스가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저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래그 선생님, 그러니까 실험이 잘 진행이 되셨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앰플리피케이션 플롯 보고 익스프레션 보니까 막대 그래프만 보고 이렇게 끝내시면 되는데 이제 저 실험이 잘 진행이 안 되셨을 때는 이제 막 트러블 슈팅을 여러 가지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솔루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보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란색 삼각형, 특정 웰에 노란색 삼각형이 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많이 저희 쪽으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런 노란색 삼각형이 떠 있는 경우에는 이 웰이 뭔가가 좀 이상하니까 다시 한번 좀 살펴봐라. 우리의 그 기준에 뭔가 벗어나는 그런 점이 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 있는 이렇게 숫자는 그 우리 기준에서 벗어난 개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뭐 한 개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외의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이상한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왼쪽 분석 탭에 보시면 QC 서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QC 서머리에 보면 뭐가 이상하다라고 알려주죠. 여기서 보면 편차가 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샘플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테크니컬 리플리케이트를 했는데 이게 지금 너무 편차가 큽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냥 임의로 세워놓은 그 허용하는 기준치보다 더 큰 편차가 납니다. 한번 보실래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봤더니 편차가 이렇게 세 샘플이 다 CT 값이 다르구나, 편차가 있구나 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거의 CT 값이 한 38, 39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DNA 한두 카피 수준의 사이에서 나는 편차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편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소프트웨어 상에서는 너무 편차가 커요 라고 플래그를 띄웠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면 그걸 그냥 무시하시고 데이터로 쓰셔도 되고, 그게 아니고 네거티브 물만 넣은 샘플인데 증폭이 있어요, 이런 표시 서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히나 사이버 그린인 경우에는 내가 멜팅 커브로 미처 못 봤는데 물이 약간 컨타미 됐나? 물을 좀 바꿔서 다시 실험을 해봐야 되나? 이렇게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을 한 번씩 짚어주는 서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다시 뭔가를 봐야 되는 경우에는 이 플래그를 좀 참고하셔서 다시 실험 디자인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 런 프로토콜을 편집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콜렉션. 이 단계에 오면 데이터를 저장해라 라는 메뉴가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디내추레이션 때도 아니고 어닐링도 아니고 익스텐션 할 때 DNA가 2배씩 더블링 될 때 데이터 콜렉션이 꼭 켜져 있는지는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비 그 블럭을 아마도 선생님께서 블럭을 많이 교체해 주시긴 하겠지만 내가 96L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384L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 교체해서 사용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교체하는 법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블럭은 교체해야 되는 거고요. 384회 블럭이다 라고 하면 위에서 384회를 다 빛이 투과돼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 웰렌즈가 있는 이 히티드 커버가 384회에 맞게 히티드 커버도 교체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는 96L이면 96개의 웰렌즈가 있는 히티드 커버로 교체가 해야 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교체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플레이트, 이거 홀더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내가 플레이트를 딱 얹으려고 했는데 당황스럽죠. 나는 플레이트를 갖고 왔는데 밑이 뻥 뚫려 있어요. 여기다가 플레이트를 넣어봤자 플레이트 밑으로 뻥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가지 타입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써 있습니다. 96의 플레이트를 사용하실 때 이용하세요. 또는 나는 샘플이 적어서 튜브나 스트립을 이용했습니다 할 때 사용하세요 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트를 이용하실 때에는 이 플레이트, 맞는 플레이트 홀더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장착을 하시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 언락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살짝 당기시면 언락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다시 놔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플레이트 그대로 얹고 이용을 하시면 되고, 스트립을 이용하실 때에는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요. 이 스트립 홀더를 끼우시고 저희의 트레이가 있습니다. 있으시죠? 파란색 트레이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저희 스트립을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 렉 같은 그거는 저희가 찾아놓을게요. 그 트레이, 파란색 트레이에 스트립을 얹으시고 그 트레이 채로 여기다 위에다 올려놓고 실험을 하시면 됩니다. 트레이는 이런 형태예요. 이렇게 96L짜리 이런 구멍 뽕뽕 뚫려있는 렉 같은 역할을 하는 그 트레이를 위에다가 스트립을 얹고 그대로 이렇게 얹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384도 384는 플레이트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384 플레이트를 이용하실 때는 아마 384용 플레이트 이 홀더가 있을 거고, 그거는 아예 그냥 뽕 뚫려 있어서 플레이트를 이렇게 얹을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맞는 홀더들을 장착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비를 끌 때는 이 전면에 보시면 이 파워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거는 완전하게 장비가 꺼진 상태는 아니고 슬립 모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 상태로 장비가 들어가게 되고 이 상태일 때 뒤에 전원 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돼요. 이게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럼 끝나고 나면 내가 그 뒷분을 위해서 장비는 파워를 안 끄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슬립 모드를 평상시에 슬립 모드로 놔뒀다가 내가 장비를 사용하실 때는 얘를 이렇게 톡톡 치면 깨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눌러주시면 다시 이제 러닝할 준비를 하면서 이제 펜이 돌아가죠.